추운데 결 식사하세요, 마. 정말 괜찮습니까? 추운데 결 식사하세요, 마. 정말 괜찮습니까? 쓰레기통 옆에 쓰러진 남자의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을 때 저는 그게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금속 명찰이었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손을 뻗어 그걸 집어드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찰에는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Y M 초월 글로벌 메디컬 파운데이션 최영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꺼내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집에 돌아와 검색창에 그 이름을 쳤을 때 제가 발견한 건 단순히 한 사람의 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12년 전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익명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해준 그 은인의 이름이었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매일 밤 병실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던 제게 기적처럼 나타나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제 눈앞에서 노숙자처럼 굶주리고 계셨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밤중에 걸려온 익명의 전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경고하던 사람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은정 씨, 조심하세요. 회장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장님을 다시 없애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을 때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요양병원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리고 끔찍한 진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니까요. 자, 그럼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김은정, 41살입니다. 서울 외곽의 새빛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 강수호를 5년 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지금은 17살 아들 지훈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늘 새벽 4시 반에 시작되고 밤 8시가 되어야 끝이 나죠.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아들 학비를 낼 수 있고 우리 모자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평범했던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병원 뒷문 쓰레기통 옆에서 한 남자를 발견한 그날부터요. 노숙자처럼 보였던 그분이 사실은 12년 전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노숙자가 된 이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 끼의 밥이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결국 진실과 사랑이 어떻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지 말이에요. 일부 운명 같은 만남. 5분-22분. 그날 저녁, 한 달 전 11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있었어요. 그날 아침 원장님께서 이번 달 월급도 미뤄달라고 하셨거든요. 벌써 2달째였습니다. 병원 사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집에는 고3 아들이 있고 밀린 공과금도 있고 냉장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저는 계산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남은 돈이 8만 원. 지훈이 학원비가 다음 주에 나가야 하니까 20만 원. 전기세 고지서가 나왔으니까 8만 5천 원. 머릿속으로 숫자를 더하고 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죠. 병원 뒷문으로 나가는 길목에 쓰레기 집화장이 있는데 그날따라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쓰러지는 소리 같았어요. 처음엔 고양이나 까마귀가 쓰레기를 뒤지는 소리려니 했는데 다시 한번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험하다잖아요. 괜히 관여했다가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혹시 술 취한 사람이면 시비라도 걸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5년 전 남편을 잃고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저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작은 도움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쓰레기 집화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곳에 한 남자가 쓰레기통에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원단은 한때 고급스러웠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해져서 솜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본 그분의 얼굴은 먼지와 때로 뒤덮여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마치 오랜 고통을 겪었지만 아직 인간성을 잃지 않은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쉬다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네요. 그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발음이 정확했어요. 문장도 정제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분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어요? 제 질문에 그분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이틀쯤 됐을 거예요. 이틀.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틀이나 굶으셨다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바빠서 못 먹었던 도시락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원래는 저녁으로 먹으려고 가져온 거였지만 이분이 저보다 더 급해 보였습니다. 이거 드세요. 식었지만 드실 수 있어요. 도시락을 내밀자 그분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받으시는데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굶주림 때문인지 아니면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이렇게 귀한 걸. 괜찮아요. 저는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집 냉장고에는 계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라면 한 봉지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분에게는 이게 더 절실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뚜껑을 여셨어요. 그리고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분명 이틀이나 굶으셨다고 했는데
급하게 드시지 않으셨거든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드시는 모습이 마치 오랜 세월 좋은 가정에서 교육받은 사람 같았어요. 젓가락 쓰는 법도 정확했고, 밥알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하시는 모습. 한 입 드실 때마다 작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시는 습관까지 모든 게 범상치 않았습니다. 물도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제가 생수병을 건네자 그분은 또 한 번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친절을 받은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 말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운 거 이상의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았다는 안도감 같은 게 말이에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분이 도시락을 다 드시고 나서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갈 곳이 없으세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밖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그분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추위에 익숙해요. 그리고 여기가 왠지 마음이 편해서요. 여기가요? 이 병원 근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원이 예전엔 참 따뜻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어렴풋이 떠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일하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우리 병원에 오신 적이 있으실까? 하지만 얼굴이 낯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기억을 잃으신 건가요? 제 질문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5년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어디였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눈을 떴을 때는 낯선 곳이었고,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이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은요? 가족을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찾죠? 제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기억을 잃고 떠돌아다녔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가방에서 핫팩 2개를 꺼냈습니다. 원래 퇴근길에 손을 녹이려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분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그리고 내일도 제가 퇴근할 때 여기 계시면 밥 챙겨 드릴게요. 그분은 핫팩을 받아들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정 씨,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그분은 제 가슴에 달린 명찰을 가리키셨어요. 아, 명찰을 보셨군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억양이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은 익숙함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명찰을 보고 이름을 불렀다기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은정 씨는 참 선한 분이시네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저를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12년 전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익명의 후원자가 수술비를 지원해준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감사함을,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 은정 씨. 돌아서려는 쟤를 그분이 다시 불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은정 씨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라니. 그동안 얼마나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사셨을까요? 집으로 걸어가는 20분 내내 저는 그분 생각을 했습니다. 교양 있는 말투, 정제된 식사 예절, 품위 있는 태도. 분명 원래는 좋은 가정에서 자라신 분일 거예요.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걸까? 5년 전 사고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과 얼마나 깊은 인연으로 얽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어떤 거대한 진실을 밝혀내게 될지 말이에요. 일주일간의 일상.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도시락을 2개씩 싸갔습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그분 것이었어요. 식당에서 환자분들 식사를 준비하면서 밥을 조금씩 꺼지어서 도시락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반찬도 환자분들 드시는 것 중에서 간이 약한 걸로 조금씩 덜어내면 됐으니까요. 둘째 날, 퇴근길에 그분은 병원 담장 옆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쓰레기통 옆보다는 훨씬 나은 자리였어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일어나 인사하셨습니다. 은정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약속했잖아요. 밥 가져왔어요.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11월 저녁이라 바람이 차가웠지만 왠지 마음은 따뜻했어요.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 병원에서 오래 일하셨어요?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3년 정도요. 원래는 서울 시내 큰 병원에서 일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여기로 왔어요. 집이 근처라서요. 아들을 아침 저녁으로 챙겨줘야 하니까요. 남편 분을 잃으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5년 전이에요.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죠. 남편이 트럭에 치였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어요. 자녀분은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훈이 올해 17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 대입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래도 착해서 엄마 걱정 안 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을 말했을 때 그분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눈이 커지면서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훈이요? 김지훈?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네, 맞는데 어떻게 성까지 아세요? 제가 성을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그분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인 것처럼 손으로 이마를 짚으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이름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져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네요. 우리는 그날 밤 그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제 아들 이름을 어떻게 아신 걸까? 설마 예전에 우리를 본 적이 있으실까? 셋째 날, 저는 일부러 지훈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 학원이 일찍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엄마, 저 아저씨가 엄마가 말한 그분이야?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요즘 밥 챙겨드리고 있어. 우리가 벤치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를 보는 순간 그분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 내가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김지훈이에요. 지훈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대답하지 못하시고 지훈이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지훈이 얼굴을 쓰다듬으시는데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졌구나. 키도 이렇게 컸고, 근데 눈만은 그대로네. 그때 그 맑은 눈.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저를 아세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지훈이를 바라보시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이상하지 않아? 나를 아는 것 같은데. 응. 엄마도 이상해. 분명 처음 보는 분인데 뭔가 우리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넷째 날, 저는 그분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아들을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그분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훈이를 봤을 때 뭔가가 떠올랐어요. 희미하게요. 작은 아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요? 네. 하얀 침대에 작은 몸으로 누워서 저를 보며 울고 있던 아이. 그게 지훈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였는지, 왜 거기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혹시 12년 전? 지훈이가 백혈병으로 입원했을 때? 아저씨, 혹시 의사셨어요? 그 질문에 그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의사,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병원 냄새가 익숙한 것도 그래서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섯째 날, 저는 병원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에는 2010년, 2015년 후원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파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후원자 명단, 감사 편지, 입금, 내역서. 하나하나 넘기다가 2013년 파일을 발견했어요. 지훈이가 백혈병에 걸렸던 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넘기기도 힘들었어요. 개인, 후원 명단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펼쳤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부 충격적인 발견, 40분-58분, 진실의 조각들. 파일에 적힌 내용은 이랬습니다. 수혜자 김지훈 5세, 질병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후원 날짜 2013년 11월 15일. 후원, 내용 수술비 및 항암 치료비, 전액 지원. 후원, 금액 5,200만 원. 후원자 최영만 회장, 익명 요청. 소속 글로벌 메디컬 파운데이션. 비구모자 가정, 경제적 어려움, 긴급 지원 필요. 종이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밤 기도하며 찾던 그 이름. 얼굴도 목소리도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던 그 은인의 이름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최영만.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오타를 몇 번이나 냈어요. 그리고 검색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회색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나이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잘생긴 얼굴, 지적인 눈빛, 따뜻한 미소. 하지만 그 얼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눈이었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빛. 바로 병원 벤치에 앉아 계신 그분의 눈이었어요. 지금은 수염에 가려져 있고 헝클어진 머리와 더러운 얼굴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지만 문만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영만, 50세, 글로벌 메디컬 재단 설립자, 서울대 의대 졸업 후 외과 전문의로 활동. 2005년 전 재산 100억 원을 출연하여 재단 설립. 15년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에서 의료 봉사 실시. 한국의 어려운 환자들에게도 익명으로 수술비 지원. 총 5,000명 이상을 도움. 그리고 마지막 기사. 최영만 회장. 2020년 4월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봉사 중 교통사고. 중상을 입고 현지 병원으로 이송. 3일 후 의식 회복했으나 병원에서 실종. 가족과 재단이 5년간 수색했으나 발견되지 않음. 2023년 법원에서 사망 추정 판결.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12년 동안 찾던 그분이, 5년 동안 실종됐던 그분이 바로 제 눈앞에 계셨던 겁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파일과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분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회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그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맞으시죠? 최영만 회장님. 그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12년 전 제 아들 지훈이의 수술비를 내주신 분이 회장님이세요. 백혈병으로 죽어가던 5살짜리 아이를요. 그분은 파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뜬 사진을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사람이 저였군요. 네, 회장님이세요. 지훈이, 그 작은 손, 이제 기억나요. 수술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울던 그 아이.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구나. 건강하게 자랐구나. 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님이 아니셨으면 제 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저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고요. 회장님이 우리 모자를 다 살려주신 거예요.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은정 씨.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은정 씨가 저를 사람답게 대해주셨잖아요. 노숙자 취급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던 저를요. 매일 밥을 챙겨주시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셨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친절은 없어요. 은정 씨의 따뜻함이 제 기억을 되살렸어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저도 사람들을 도왔구나.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조금씩 돌아왔거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12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재단과의 연락. 그날 밤 저는 원장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다가 제가 보여드린 파일과 기사를 보시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세상에, 최영만 회장님이 살아 계셨다니. 그분이 15년 전에 우리 병원 설립을 도와주셨는데, 네, 파일에서 봤어요. 5천만 원을 후원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왜 이렇게 기억을 잃으시고 거리를 헤매신 거지? 저희는 회장님을 병원 안으로 모셨습니다. 빈 병실에 깨끗한 침대를 준비하고 샤워실도 쓰실 수 있게 해드렸어요. 회장님이 샤워하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염과 머리를 정리하고 나니 사진 속 그분이었어요. 50세라고 하셨지만 나이보다 젊어 보이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약간 수척하셨지만 품이 있는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원장님은 재단에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은 직원은 믿지 않았대요. 회장님이 사망 추정 판결까지 받으셨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통화하시고 사진까지 보내드리자 재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틀 후 재단 이사들과 회장님 가족이 급히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회장님 병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을 때 안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아마 회장님의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은 남자가 나왔어요. 그분은 저를 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김은정 씨시죠? 저는 최민준입니다. 아버지의 큰아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찾아주셔서요. 저희 가족은 5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매일 밤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은정 씨가 아버지를 알아봐 주시고 돌봐주셨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일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은정 씨 아드님을 도와주셨다는 거요.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은 정말 기적 같아요. 저야말로 감사드려야 할 사람인데요. 회장님이 제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 복도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가 실종된 후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수색팀을 보내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아프리카 곳곳을 직접 찾아다닌 이야기를요. 포기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3년 전에 법원에서 사망 추정 판결을 받고 나서 우리는 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한국에. 그것도 아버지가 예전에 후원했던 병원 앞에서. 민준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두운 그림자의 등장.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병원에 머물면서 조금씩 기억을 회복하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옛날 사진을 보여드리고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흐릿했어요. 특히 사고 전후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프리카에 가셨는지,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그 후에 왜 병원에서 사라지신 건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정 씨,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회장님, 사고 나기 직전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누군가와 싸웠던 것 같은, 아니, 누군가한테 위협을 받았던 것 같은. 위협이요? 네, 꿈에서 자주 봐요. 어떤 여자가 제게 소리를 지르는 꿈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어.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도 가만 안 둬. 라고 외치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얼굴이 보이세요? 아니요. 목소리만 들려요. 하지만 그 분노가 너무 무서워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은정 씨죠? 저는 김 비서라고 합니다. 최영만 회장님의 전 비서였어요. 목소리는 남자였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조심하세요. 회장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장님을 다시 없애려고 합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요? 저는 직접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5년 전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조심하세요. 특히 가족들 중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혹시 사고 나기 전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으셨어요? 가족 중에서요?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처남, 생각이 나요.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아내와 다투었던 기억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5년 전 사고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부 음모의 실체 58분-78분. 조사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를 조용히 만났습니다. 어젯밤 전화 이야기를 하자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역시 저도 의심했어요. 뭐요? 외삼촌이요. 어머니 오빠인 이강민 씨. 5년 전 아버지 사고 직전에 외삼촌이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사업을 하시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사채를 쓰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께 여러 번 도움을 청했는데 아버지는 거절하셨어요. 재단 돈은 환자들을 위한 거라고 개인 사업에 쓸 수 없다고요. 그래서요? 그 후로 외삼촌과 아버지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어머니가 중간에서 힘들어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프리카로 떠나시기 일주일 전에 외삼촌과 크게 싸우셨다고 들었어요. 사고 일주일 전에요? 네. 저는 그때 유학 중이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외삼촌이 아버지한테 당신은 남이나 돕지 가족은 안 돕느냐고 소리쳤다고. 저는 점점 끔찍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실례지만 외삼촌 분이 빚이 얼마나 되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50억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50억.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요. 아버지 사고 나시고 한 달 후에 외삼촌 빚이 다 갚아졌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재단 돈이 나갔어요. 어머니 명의로요. 어머니가 아버지 실종 후 재단 경영권을 가져오셨거든요. 법적으로 배우자니까. 그럼 혹시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필 아버지가 사고 나신 직후에 외삼촌 빚이 갚아졌을까? 왜 어머니는 그렇게 빨리 재단 경영권을 가져오셨을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단 사무실에서 5년 전 자료를 찾아봤어요. 민준 씨가 이사니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차량 정비 기록이 사고 2일 전에 수정된 흔적이 있었어요. 원래 있던 기록이 지워지고
새로운 기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둘째, 사고 당일 회장님을 태운 운전기사가 평소 운전기사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한국에서 급파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사고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회장님이 이송된 병원이 재단이 후원하는 병원이 아니라 전혀 연고 없는 곳이었어요. 왜 가까운 재단 병원이 아니라 외진 곳으로 이송됐을까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3일 전 이강민 명의로 아프리카 계좌에 송금된 20억 원. 수취인은 현지 조직으로 보이는 익명 계좌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모니터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거예요. 외삼촌이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 거예요. 사고 3일 전에 설마 현지 조직을 매수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통화 기록까지 찾아냈어요. 사고 일주일 전부터 아프리카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부인과의 대면. 며칠 후 회장님의 부인 유선미 씨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45세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에 피곤함과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과의 재회 장면을 저는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영만 씨, 정말 당신이에요? 선미 씨, 5년 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정말 나를 찾고 싶었다면 왜 사고 한 달 만에 재단 경영권을 가져갔나요? 왜 당신 오빠 빚을 재단 돈으로 갚았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선미 씨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서였어요. 선미 씨,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손이 커피잔을 잡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사고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알았어요. 빚도 많고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는 것도 알았죠. 남편께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그래서요? 그때 오빠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형부가 없으면 전 재산이 내 거 아니냐. 그럼 우리 가족도 살릴 수 있다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설마 했죠. 그런데 남편이 아프리카로 떠나던 날, 오빠가 묘한 미소를 짓는 걸 봤어요. 그때 직감했어요. 오빠가 뭔가 계획하고 있구나. 그런데 왜 막지 않으셨어요? 선미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오빠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편으로는 오빠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빠가 죽으면 조카들이 고아가 되고 부모님이 충격으로 쓰러지실 테니까. 그래서 모른 척 하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내가 남편을 죽였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빠는 재단 돈으로 빚을 갚아버렸고 저는 공범이 되어버렸어요. 5년 동안 5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남편이 피를 흘리며 저를 원망하는 꿈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돌아오셨어요.
제가 받아야 할 벌을 받을 시간이 된 거예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그녀도 피해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제거 시도. 선미 씨와의 대화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오던 날 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며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살아 돌아온 사실과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그날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회장님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3층 회장님 병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남자를 봤어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는데 간호사라기보다는 경호원 같은 체격이었어요. 그리고 손에 주사기를 들고 회장님 병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제가 소리치자 그 남자는 깜짝 놀라더니 뒤돌아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에요. 누가 좀 잡아주세요. 경비원들이 달려왔고 그 남자는 계단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주사기 안에는 독극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이강민이 고용한 청부업자였습니다. 회장님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이강민이 서둘러 2차 제거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강민은 체포되었습니다. 오부 진실의 심판 78분-95분 경찰 조사. 이강민이 체포된 후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여러 번 갔고 조사 과정에서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어요. 이강민은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송금 기록, 통화 기록, 그리고 현지 조직원 한 명이 양심의 가책으로 자백한 내용까지. 마침내 이강민도 자백했습니다. 저는 조사실 밖에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도움만 받으려고 했어요. 이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부께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재단 돈은 환자들 돈이다. 개인 사업에 쓸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박했어요. 그래서 살인을 계획한 겁니까? 형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작은 사고만 나게 해서 형부가 입원하는 동안 동생 선미를 설득해서 돈을 빌려오려고 했죠. 하지만 현지 조직이 일을 너무 크게 벌였어요. 제가 작은 사고를 부탁했는데 그들은 차량 브레이크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났고 그래서 실종시킨 겁니까? 형부가 의식을 회복하면 진실을 알아챌까봐 겁났어요. 그래서 현지 조직에 추가로 돈을 주고 형부를 병원에서 빼내서 멀리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강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완전한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지게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망 처리될 거고 그러면 제 양심도 조금은 덜 괴로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나 형부가 돌아오셨어요. 그것도 기억을 잃은 채로.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기억 못 하실 테니까. 하지만 기억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한다고. 그래서 다시 죽이려 한 겁니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들키면 끝이니까. 차라리. 형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차라리 뭡니까?
은인을 2번이나 죽이려 했다는 겁니까? 이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미의 결정. 며칠 후 선미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은정 씨, 저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이요? 경찰에 모든 걸 진술하기로 했어요. 오빠의 범행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것, 재단 돈으로 빚을 갚아준 것, 모두 말할 거예요. 그녀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고 거울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역겨웠어요. 이제는 벌을 받고 싶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회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민준이가 전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만나고 싶지 않으시대요. 선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남편을 배신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가족보다 친정 오빠를 선택했으니까요. 후회하세요? 매 순간 후회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정 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영만 씨를, 아니, 회장님을 부탁해요. 네, 저는 이제 자격이 없어요. 아내로서도, 가족으로서도. 하지만 은정 씨는 다르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 씨는 회장님에게 진짜 가족이에요. 12년 전에도 지금도 서로 목숨을 살려준 사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정 씨는 회장님이 노숙자였을 때도 인간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해요. 제가 못다한 사랑을 은정 씨가 대신해 주세요. 회장님이 행복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녀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판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강민은 살인 미수, 조직범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재판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실종됐던 재벌 회장이 살아 돌아온 사건, 그리고 가족에 의한 살인 미수 사건이라니 언론의 관심이 엄청났죠.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서 선서를 하고 제가 회장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신원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2차 제거 시도를 어떻게 막았는지 증언했어요. 이강민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을 그가 이제는 살인 미수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선미 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제 친오빠였고 조카들이 걱정됐고 부모님이 무너지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배신했어요. 저도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재판장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강민 살인 미수, 조직범죄, 횡령 등으로 징역 15년, 재산 몰수. 유선미 범행 방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재판이 끝나고 회장님은 조용히 법정을 나오셨어요. 저는 회장님 옆을 걸으며 물었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슬프네요. 왜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요.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유야, 어쨌든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게 너무 슬퍼요.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뭔가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요.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정 씨. 그리고 지훈이가 제게는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도 아니고 오랜 인연도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잖아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1년 후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은 재단 업무에 복귀하셨어요. 기억은 대부분 돌아왔지만 여전히 일부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 되니까요. 저는 요양병원을 그만두고 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희망 나눔 프로그램의 총괄 매니저로요. 12년 전 제가 받았던 그 도움을 이제는 다른 어려운 가정들에게 주는 일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의대에 진학했어요.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회장님은 지훈이보다 더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지훈아, 축하한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처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내 마음이 이미 의사의 마음이니까. 희망 나눔 프로그램은 지난 1년간 200가정을 도왔습니다. 백혈병, 심장병, 희귀병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들 중 일부는 이제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다른 어려운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선행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가을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 씨가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요. 은정 씨가 저를 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회장님이 먼저 저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저는 의사였고 환자를 돕는 건 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은정 씨는 달랐어요. 저를 도울 의무도 없었고 저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저 한 인간으로서 저를 대해주셨잖아요.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정 씨, 저는 지금 오온전한 정신으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 주시겠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은정 씨를 사랑합니다. 12년 전에 제가 지훈이를 도왔던 건 의사로서의 의무였어요. 하지만 지금 은정 씨를 사랑하는 건 한 남자로서의 진심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신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저는 1년 전만 해도 노숙자였어요. 그때 은정 씨는 저를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한 인간으로 대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지훈이는요? 이미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회장님이 우리 아빠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네, 회장님,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과 새 가족.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날,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성대한 피로연 대신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재단 직원들, 세빛 요양병원 동료들, 그리고 희망 나눔 프로그램으로 도움받았던 가족들이 왔어요. 민준 씨가 아버지와 함께 신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선미 씨는 오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은정 씨가 영만 씨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 믿어요. 제가 못다한 사랑을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유의 몸이 되면 멀리서라도 두 분의 행복을 축복하겠습니다. 지훈이는 답사를 낭독했습니다. 회장님, 12년 전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전 우리 엄마를 다시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회장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이를 안아주셨어요. 지훈아, 고맙다. 내가 나를 아버지로 받아줘서. 예식이 끝나고 회장님은 하객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억도, 가족도, 지위도, 모든 것을요. 하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요.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 어려울 때 함께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은정 씨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저를 다시 살렸어요. 오늘 저는 은정 씨와 지훈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7부 완성된 순환 110분 120분. 2년 후, 결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넷이 되었어요. 작년에 딸이 태어났거든요. 이름은 은디, 은혜의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지훈이는 의대 3학년이 되었고 방학마다 아버지와 함께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가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는 콩고에 갔었는데 아버지가 5년 전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그 사고 현장이에요? 응. 저기 저 길에서.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그 길을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그 사고가 없었으면 엄마를 못 만났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축복이었던 것 같아. 지훈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많은 사람을 도울 거야. 희망 나눔 프로그램은 지난 2년간 500가정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국제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3년 전 저희가 도왔던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은정 선생님, 기억하세요? 제 딸 심장 수술비를 지원해 주셨잖아요. 아, 지아 엄마. 지아는 잘 있어요? 네. 건강하게 초등학교 4학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많지 않지만 이 돈으로 다른 아이 하나라도 도와주세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돈으로 또 다른 아이를 도울게요. 그리고 그 아이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선행의 순환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회장님, 저, 지훈이, 그리고 두 살배기 은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음 달에 또 아프리카 의료봉사 신청했어. 그래? 이번엔 어디로? 케냐요.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이래요. 아빠도 같이 갈게. 나도 가. 은희가 숟가락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은희는
아직 어려. 크면 같이 가자.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남편 이제는 회장님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아들, 딸, 1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완벽한 가족.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12년 전 회장님, 아니, 당신이 지훈이를 살려주신 것. 2년 전 제가 당신을 만난 것. 모두 기적 같아서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선행의 순환이에요. 내가 지훈이를 살렸고 은정 씨가 나를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도 나중에 의사가 되면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 그럼 내가 도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돕겠죠. 나도. 은희가 또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니 별이 참 많았어요. 그 수많은 별들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빛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저희 가족도 그 별들 중 하나예요. 12년 전 한 번의 선행으로 시작된 인연이 지금은 수백, 수천 개의 다른 인연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끼의 밥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렸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서 이제는 수천 명이 희망을 얻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행의 힘입니다. 클로징 120분-125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2년 전 한 번의 선행이 어떻게 돌고 돌아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아기와 음모도 결국은 진실과 사랑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1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회장님이 12년 전 제 아들을 살리셨고 12년 후 제가 회장님을 알아봐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요. 둘째,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아무리 치밀한 음모도, 아무리 오랫동안 숨겨져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5년 동안 숨겨졌던 살인 미수의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요. 그러니 항상 진실되게 사세요. 셋째,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힘을 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도움을 준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12년 후에, 아니 어쩌면 내일이라도 여러분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지쳐도 세상이 냉정하게 느껴져도 선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한 끼의 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